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지연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걱정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어떤 부작용이 예견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이 정부에게 위험한 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5년 5월에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였죠. 부동산 정책에 관해 발언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세금이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 더 이상 유발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말이 아닙니다. 경제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25년 5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의 약속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 비교가 되시나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정부의 태도. 오늘 저는 내돈내산, 내 돈으로 사고 내 땀으로 지킨 이 집에 정부가 겨누는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상식의 언어로 묻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세금은 재정을 위해서 걷는다. 제재 수단이 되는 순간 정당성을 잃는다. 둘째, 수요를 억압하지 않는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관리한다. 셋째, 부정적이었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들 반복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를 정확히 복귀한 언어입니다. 시장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심을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에 대한 정당성. 지난 8월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깎였습니다. 실거주자는 14억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집이고 같은 가격, 같은 한 채연인데 어디에서 자느냐에 따라 이제부터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장기 거주 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되고 공제 한도 10억이 새로 생겼습니다. 평생 한 채를 지켜온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제는 거주 이력에 따라 다시 계산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최대 70%까지 늘어납니다. 그저 선진국 대비 보유세를 3배는 더 올려야 한다며 남들도 다 그렇게 걷는다며 앞뒤 환경, 상황, 제도 고민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를 선택적으로 들이들며 툭 던진 대통령의 말은 세금에 대한 기준도 국민에게 닥칠 혼란에 대한 고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 목적의 세금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금은 어떻게 사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비거주 1주택자가 누구인지 국민의 삶을 먼저 그려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방으로 갑작스럽게 발령받은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아픈 부모 곁으로 짐을 옮긴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가족을 간병하느라 제 집을 비워둔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함께 살면서 빈집을 세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 국민들이 투기꾼입니까?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는 이 국민들에게 정부는 비거주라는 낙인을 찍고 세율을 올리겠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행위를 교정하는 채찍만 더 두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돈으로 그동안 취득세를 냈고 이자를 갚아왔고 평생의 근로로 지켜온 나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까지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 이것은 과세가 아니라 간섭이고 재산권의 국가가 아니라 통제의 국가인 것입니다. 세금이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세제 스스로 정당성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과도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 방식을 설계하고 카드 내역으로 삶의 궤적을 판정하는 국가는 헌법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었죠. 공급으로 가격을 조절하겠다. 대통령은 그러나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지까지 논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심 공급의 유일한 통로에 대통령은 회의론을 얹었습니다. 이어 여당 민주당에서는 폐버스 공급이라는 도대체 어디서 착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황당무계한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공공주택 40만 호를 공급하겠다 말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인허가 기준이지 착공과 준공까지는 시차가 있어 국민 체감이 부족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인허가는 서류일 뿐입니다. 국민이 사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집입니다.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는 적어도 예측되는 기간과 수량을 들며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세제 개편안, 대출 규제, 공시가격 인상, 실거주 실태조사라는 전부 수요를 누르는 손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겠다는 정부가 국민의 손에 쥐어주려는 것은 전부 조사서와 고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 시장 개입으로 펼쳐지는 정책과 반대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서울 아파트 값은 77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전세 값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누적 6.27% 상승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니 수요는 월세로 밀렸고 지난달 월세 상승률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죠.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요. 그리고 8월 첫 주 전셋값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은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서초도 아니었습니다. 금천, 은평, 강북, 성북 등 서민들과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종부세 2년차, 서울 아파트가 1년에 24.1%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만들었죠. 이 전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능은 몰라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도덕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만은 약속하고 뒤집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율의 숫자, 대출의 한도, 그리고 시행의 시기는 상황이 바뀌면 그 수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선 전에 했던 약속과 이후 바뀐 지금 부동산의 정책은 뿌리가 전혀 다른 정책으로 보입니다. 설명 없이 뒤집힌 이 신념 앞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약속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지쳐있던 우리 중도층에게 그리고 정권을 바꿔도 되는지 망설이던 무당층에게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던 미래 세대에게 울림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결국 대통령으로 행할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거 기간에만 유효한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공급을 말하더니 결국은 규제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에서 멈추지 않고 국민 통제로 가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통신과 카드 내역으로 판정하고 공시 가격으로 과세 표준을 정부가 쓰고 보유세 3배를 툭 던져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재정의 수단을 넘어 시장의 가격표를 국가가 다시 쓰는 개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급, 규제, 통제. 이것은 유연성의 곡선이 아닙니다. 방향이 정반대로 꺾인 전향의 직선입니다. 표를 얻을 때의 경제학과 권력을 쓸 때의 경제학이 다르다면 도대체 국민은 어느 쪽에 투표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정책의 직접적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국민 세대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한 노년 세대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년간 시세는 꿈쩍하지 않았는데도 공시 가격이 5억 내지에서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얼마였을까요? 18.67%, 최근 5년 내 최대폭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일구어져 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야근과 도시락으로 버텼던 30년, 아이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줄여가며 부었던 통장의 적금, 내 집 한 채는 그저 재테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실히 쌓여온 이력서입니다. 국가가 과세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자산을 존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세는 시장이 정하지만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합니다. 소득이 끊긴 은퇴자에게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 매년 청구됩니다. 집을 팔아야만 그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퇴거 명령입니다. 왜 노후를 불안하게 하루하루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청년입니다. 서울의 비거주 1주택은 83만 호, 개인 소유 주택의 30%입니다. 이 집들이 지금 전월세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 이후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집 주인들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매물을 거두어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현금이죠.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오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계약 갱신권도 소용이 없습니다. 밀려난 청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6억 이하 서울주택은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세는 마르고 월세는 오르고 복합위기 임차 1인 가구 11만 6천 가구의 절반은 20대이고 그중에 73%는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겨누겠다는 정부의 화살은 세입자의 등에 청년의 등에 꽂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산층입니다.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물려주자니 상속세가 걱정이 됐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제 혜택 박탈. 맞벌이 부부가 반반씩 이름을 올렸던 집인데 투기가 아닌 부부가 함께 일군 자산의 가장 정직한 형태인데도 이제는 그 부부에게 청구서가 갑니다. 정부는 30억 미만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어난 세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대료로 전가가 되겠지요. 한국재정학회 간담회에서도 KB 전문가들도 여당 의원마저도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최종 납부자는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노년에게는 팔라고 하고 청년에게는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청구서는 서울에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강조하고 싶은 지점인데요. 지방에 불 꺼진 새 아파트들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77주 연속 오르는 바로 그 시각,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7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그중에 72%가 지방에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늘어난 미분양의 92%가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중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3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그 84%가 지방입니다. 대구, 부산, 경남 순입니다. 강릉의 한 단지는 302가구를 모집했는데 청약자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 밀려나고 한쪽에서는 새 집에도 불이 꺼진 채 계속 비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 집값 하나만 보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집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제도, 규제도, 실태조사도 결국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는 전국에 똑같이 내려옵니다. 서울을 잡겠다며 만들어낸 규제가 지방의 실수요도 함께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서울은 눌러도 오르고 지방은 놔둬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시장이 있는데 정책은 하나뿐입니다. 지방의 미분양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닙니다. 지역 건설사의 부도이고 협력업체에 밀린 임금이 되고 이것은 일자리를 따라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수도권 1극체제 해소나 지역의 균형 발전, 분권보다 지방도시 하나의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이 정책, 과연 현 정부는 진정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감수성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실거주로 세금을 매기려면 실거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것인가? 살펴보니 전입신고에 통신기록까지 대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카드 사용 내역도 대조합니다. TV 수신 자료와 관리사무소 자료까지 대조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직접 집으로 갑니다. 내년 8만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집. 요즘 말로 내돈내산이죠.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사는지를 증명하라고 국가가 국민의 하루를 열어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 어떤 예외에 가능한 사연이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일부의 편법을 잡겠다고 선량한 국민의 일상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그저 행정 편의를 위한 감시이고 통제이며 지금 정부의 생각을 밀어붙이기만 하는 불통입니다. 국민의 삶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정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서류 위에서 비거주자처럼 보이는 국민의 삶을 정부의 방향이라며 통제하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존엄과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민의 삶은 카드 내역, 통신기록 몇 건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열쇠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모든 집의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시선에 담긴 태도를 보십시오. 국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위반자로 통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시선.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은 국민을 돕는 손이어야지 국민의 뒤를 쫓는 발이 되어선 안 됩니다. 더 큰 걱정은 선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정부는 지난해 공직자 조사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추진했습니다. 자발적 제출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거론됐습니다. 권력이 요구하는 동의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는 공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만 가구이죠.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명분으로 누구의 정보를 요구하겠습니까? 한번 낮아지게 된 자유의 담장은 다시 높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왔던 바로 그 담장, 국가 권력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른 원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는 흔들렸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시장 환경은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대신에 환자의 일기장만 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말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해법은 원래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할 것,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것, 국가는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나눠 가질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까요? 첫째, 공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회의론이 아니라 속도를 얹어야 할 것입니다. 도심 유휴부지나 노후 청사, 빈 상가 등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부터 지체 없이 설명드려야 합니다.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착공된 집의 숫자로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공급의 속도를, 지방에는 수요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미분양이 쌓인 지역에까지 서울과 같은 잣대의 규제를 씌우는 일부터 멈춰야 합니다. 전국을 단 한 장의 정책으로 다스리는 부동산 정책은 서울도 지방도 결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자금의 순환 보증입니다. 네덜란드의 국가보증 모기지처럼 실직과 질병 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국가가 나눠지고 그 대가로 청년과 실수요자의 문턱을 낮추는 것. 실수요와 투기는 조사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로 갈라야 할 것입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투기와 편법 거래는 정교하게 가려내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겠죠. 위반자에게는 단호하고 선량한 국민에게는 겸손한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실거주 확인이 현 행정 시스템으로 부실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절제된 방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전입이나 등기, 공과금과 같이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과 카드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반 정황이 있을 때에만 독립된 심사와 엄격한 절차 아래 예외적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목적이 끝난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고 국민에게는 충분한 소명과 이의제기의 기회도 보장해야 합니다. 감시 대신 공급을, 처벌 대신 보증을,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77주의 상승, 5배의 전셋값, 밀려나는 세입자, 팔라는 압박을 받는 은퇴자, 그리고 불 꺼진 지방의 새 아파트들. 이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입니다. 오늘의 근로가 내일의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미래 세대의 기회가 되는 그 질서. 이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청년은 저축을 할 수 있고 중년은 일할 수 있고 노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그 믿음을 흔드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근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의 성실이 배신당하는 나라에서 누가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불안감만 줄 것입니다. 국가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취까지 설계하려고 한다면
기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잡는 정부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절제를 잃은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노력이 그리고 성실히 배신당하지 않는 사회, 보다 많은 기회를 펼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산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